보통 노화에 좋은 식품으로 권장되는 탑3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하냐면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베리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통곡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화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가장 완벽하다고 알려져 있는 뭐냐 하면 바로 소식입니다. 조금 먹는 거. 정확히 말하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노화라고 하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오래 걸려야지 노화라는 지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데리고 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까지 연구를 해봤어요. 한 그룹은 일반적인 시기를 먹고 싶으면 먹게 해주고, 한 그룹은 얘네가 원래 평소에 얼마만큼 먹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에 30% 정도를 시기를 제한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장기간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이 나왔는데,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들의 경우에는 피부부터도 되게 젊어 보이고 털 상태도 훨씬 좋습니다. 청력도 보존이 되어 있고 혈당이라든가 지질, 콜레스테롤 모든 지표에서 다 훨씬 좋고 최종적으로 수명이 연장이 되는 효과까지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도 센세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을 해서 2년 동안 25%의 칼로리를 제한을 합니다. 이걸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2년 뒤에 분석을 해봤는데 정상 시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칼로리를 제한한 사람들이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었다라는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혈압도 더 좋아지게 되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원래 대사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 개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가장 확인된 방법으로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칼로리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제한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단백질하고 채소 쪽은 보존을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쪽으로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쪽에서 가급적 칼로리를 빼게 되고 단백질량은 최대한 평소와 똑같이 유지를 시키고 채소도 가급적 평소랑 비슷하게 섭취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운동을 병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거, 이 세 가지가 병합이 되었을 때 가장 최상으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잡곡밥 또는 콩밥 같은 걸 먹는 거죠.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소금량을 좀 줄이고, 이게 보통 가장 기본적인 칼로리 제한의 식단 권장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식단이 네. 제가 거의 평생 먹고 있는 건데. 아, 축하드립니다. 평생은 아니고 40대면서부터 먹기 시작했던 식단인데, 저의 고민은 근육량이 안 늘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소식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은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마치 칼로리를 제한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뭐냐를 엄청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나온 게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 바로 운동입니다. 칼로리를 제한해서 얻는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하고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혈당 지표가 좋아진다든가 대사 관련 지표가 좋아지는 거, 염증이 억제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칼로리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과정 중에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육의 소실입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는 칼로리량이 줄다 보면은 몸에선 당연히 근육의 성장을 잘 안 하거나 근육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한 식단에서도 가급적이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유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라고, 병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의 병행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사람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권유하는 횟수가 있을까요? 보통 뭐 WHO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뭐 한 150분 정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50분? 저항성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이상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권장량이긴 합니다. 속근이나 이런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력이라는 게 실제로 올라가게 되고 근비대가 오게 되는데, 노화가 되면서 근감소가 오게 되고 속근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이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 1년 사망률이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사망해요.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이거든요. 뼈가 부러져서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육이 또 빠져.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더 안 좋아져. 그러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나중에 누워있는 과정 중에 감염이 되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낙상을 하면서 사망률을 굉장히 높여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었을 때 그 노화를 막고 삶의 질 높이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할 때 저항성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노화가 되게 되면 지근하고 속근이 같이 퇴화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보다 속근이 훨씬 더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걷는 거는 꽤 잘하십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폭발적인 힘을 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걸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화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통 노화에 좋은 식품으로 권장되는 탑3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하냐면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베리류의 과일들의 경우에는 미국 연구에서도 그랬고 북유럽에서 연구했을 때에도 베리류가 노화에 좋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현미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고, 통곡물 같은 게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기도 하면서 식이섬유라든가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통곡물의 섭취는 거의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예방이라든가 사망률 감소에 기인하는 식품을 얘기할 때도 통곡물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화를 억제하는 걸 많이 언급되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도 항상 탑3에 많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 특히 초록색이 진한 이파리 채소들, 케일이나 시금치, 우리나라에는 쌈채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다음으로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너트류, 그 다음에 콩.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콩을 그냥도 섭취하게 되고 두부나 두유, 청국장 뭐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 샐러드 가게 가면 나오는 그런 강낭콩이나 좀 다른 칡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서양 사람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트류와 콩류들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되게 좋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는 게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식물성 기름들의 경우에 보통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올리브유는 사실 노화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생선류들, 그래서 지방의 종류를 변환시키는 것도 사실 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폴리페놀이 함량이 높은 걸 고르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유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가 좀 더 좋을 걸로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고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세포 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포 내의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염증을 낮춰준다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폴리페놀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게 사망률 감소나 만성질환 예방, 노화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채소와 과일이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로 보통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를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들이 많이 함유된 걸 섭취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유제품 중에서는 요거트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많은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요거트 나눠줘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요거트가 있고 위험한 요거트들이 있는데, 액상 요구르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당 성분이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당이 많이 된 요구르트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연 원료 그대로의 요구르트,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요구르트는 보통 좋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유하고 균만 섞은 거, 우유에다 균을 접종을 하면 굳어가면서 요구르트 딱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특별한 당이나 뭔가 첨가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보통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요구르트가 될 것이고, 시럽이나 어떤 당 같은 걸 첨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산균 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요구르트는 우리가 권장되는 유산균 수는 다 충족을 시키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수가 좀 더 많고 적고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뭐가 첨가되었냐라고 했을 때 가급적 첨가가 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좋고 건강한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